자, 우리 이번 시간은 다별량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나머지에는 우리 앞에서 했던 분산식들에 대한 간편식도 있었고 점화식도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수리적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별량 자료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다뤄야 되는데 단별량에 대한 얘기로 먼저 집중이 되어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들을 확대해서 2차원적, 3차원적 데이터 구조인 다별량 자료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좀 한번 인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별량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별량 자료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우리 부모의 키하고 자녀의 키에 대한 형태의 자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이럴 때 첫 번째 쌍에 대한 첫 번째 원소에는 부모님의 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의 키로 해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순서 쌍의 개념으로 자료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2차원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별량 자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별량을 넘어선 3별량, 4별량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별량 자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이별량 이상에 대한 순서쌍을 다별량 자료라 하게 되고 우리 example들은 1081명에 대한 5개의 변수 그래서 출신, 고교,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성적, 그다음에 수능에서의 언어하고 영어 성적 그리고 대학에 와서의 성적 등해서 5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상황을 갖다 판단해 분석해보는 이런 자료로서 이제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각 단별량, 각 별량에 관련된 형태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면 뭐 우리가 배웠던 도수분포표도 해볼 수 있고 지금처럼 히스토그램도 있을 수 있고 상자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변수에 관련된 형태에 대한 성질들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이런 성적의 학생들이 수능은 어떻게 보았고 대학에 와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겠죠. 연구가. 그럴 때는 관계성 있게 그림도 그려져야 되고 또 데이터 값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해보는 그런 방법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다별량 자료들에 대한 기초 통계량들을 당연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몇 개가 되는지 지금은 자료가 정확히 잘 들어온 경우지만 자료가 변수도 많고 자료의 수도 많으면 별의별 일이 다 발생을 합니다. 데이터가 측정되지 않아서 빈칸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missing value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걸 그대로 해서 그 전체 행을 다 버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과 후의 맥락을 살펴봐서 보정해서 쓸 것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또 생각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차후의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하고의 수업 시간에서 다루는 자료들은 잘 들어온 자료, 정제된 자료라는 전제를 까는 겁니다. 그러나 자료가 정제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됩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래서 데이터 개수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평균 개념과 분산 개념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단별량에 대한 형태의 통계량 계산들을 해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볼 거는 다별량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히스토그램도 그려볼 수 있고 하는 절차들이에요. 그냥 단지 이거는. 자, 그래서 각각 그려보면 이런 정도의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는데 그거는 히스토그램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히스트라는 명령어에 데이터에 대해서 옵션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만 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산점도라고 하는 분야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다별량 자료를 할 때 X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갖다 살펴보고 싶은 거죠. 그 연관성을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우리가 일별량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도수분포표 또는 히스토그램 이런 거이듯이 직관적으로 그 데이터를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축과 Y축의 각각의 변수를 두고 X축의 변수, Y축의 변수를 각각 그림을 그 평면상에다 그려서 그 점을 가지고 즉 흩어져 있는 점들을 가지고 데이터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 변수 중에서 고등학교 성적에 의해서 수능 언어 성적을 Y축으로 되어서 그린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고교 성적의 수능 영어 성적에 대한 거, 고교 성적의 대학 성적에 관련된 거. 그래서 데이터의 값이 좀 이렇게 3.0에 또 3.5나 3. 얼마에서 딱 획일적으로 있기 때문에 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X축의 값과 Y축의 값의 데이터의 값을 찍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런 것들을 산점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언어 성적과 영어 성적에 대한 형태라든지
언어하고 대학 성적이라든지 또 수능 언어하고 대학 성적 이런 등등이 있겠네요. 이건 다. 자, 이런 식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X축과 Y축에 대한 형태를 보면 이와 같이 고교 성적과 대학 성적들을 보면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성적이 좀 좋을수록 대학 성적이 좋아져가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산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점도에 대한 형태는 다별량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제 시각화, 그림을 그려서 직관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됩니다. 자, 이 산점도 그리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이라는 명령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플랫 창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건데 그 앞에 PAR이라는 건 파티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 그림판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그림판을 3x2 3행의 2행 행렬로 그래서 이걸 갖다 하게 되면 이런 정도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3행의 이 열의 개념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랫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능 언어 성적을 고교 성적에 따라서 그린 거다. 그래서 Y가 수능 언어 성적이고 고교 성적이 X가 되는 이런 정도에 가지고 이제 우리가 R상에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은 3x2로 나눴으니까 6개로 판넬을 나눠놓고 거기에 6개의 그림을 집어넣는 이런 방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플랫 산점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점도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다 한번 나타내 보고 볼게요. 그래서 풋볼형 산점도, 비선형 산점도, 그리고 또 이분산형 산점도, 그 다음에 이상치 산점도 이런 표현에 이름을 붙여놓는데 그 그래프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상치의 개념은 웬만한 데이터들이 다 이쪽에 있는데 여기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데이터로서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어서 있는 경향성이 있는 물론 이런 특이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 때문에 상당한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 데이터를 실제 우리의 측정된 데이터로 놓고 분석을 할 것인지 이거는 잘못된 데이터라고 해서 아예 버리고 분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분석의 경험자로서 이제 판단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형태는 데이터의 구조를 보면 데이터가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을 따라서 가는 경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가 이런 것처럼 어떤 선형성을 따라서 가는 경우랑 이것처럼 선이 아닌 곡선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선형성의 경우를 선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에 반해서 선형성이 아닌 거를 비선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non-linear. 그래서 비선형 산점도도 있고요. 다음에 이와 같은 산점도는 산점도 X하고 Y가 딱 찍혀 있는데 어느 정도 값을 중심으로 해서 Y축에 몰려 있는가 하면 뚝 떨어져 있어요. 진동폭이 좀 심한 거죠. 이것처럼 분산의 형태가 어떤 X값의 진행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이 동일하지 않고 분산이 좀 진동, 그러니까 변동이 생기는 이런 형태죠. 이래서 분산이 다르다 이런 개념에서 이분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를 일자 써서 그래서 이분산 헤테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같이 이분산형의 산점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처럼 선형의 형태로 되어 있고 자, 이와 같은 형태에서 X축의 집단과 Y축의 집단이 평균 한 이 정도 근처에서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평균 주위에 데이터들이 많이 몰려 있고 평균부터 멀어지면 데이터가 적게 되는 뭐 이런 정도의 형태들. 그래서 럭비공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풋볼형 산점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선형성의 풋볼형 산점도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이 공부할 부분이고요. 이런 비선형이나 이분산형 이런 이상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사실 언급을 하지 않을 거예요. 추후에 더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면서 만나게 될 것이고요. 자, 만약 비선형 또는 이분산형 또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상치는 이걸 넣어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빼버리면 이 정도에 대한 풋볼형 산점도 형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분산형은 데이터의 값에서 변형을 쓰는 거야. 유사변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근호를 씌운다든지 로그를 씌운다든지 등등의 형태들. 그래서 해서 하게 되면 근호나 로그를 씌우면 데이터 값들이
점점 큰 값에서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폭이.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분산형이라면 우리가 근호라든지 로그를 씌워서 데이터를 좀 범위를 축소시켜서 하는 방식, 그래서 변동폭을 그렇게 해서 풋볼형 형태로 갖고 올 수 있으면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완료한 다음에 다시 근호를 씌웠으면 제곱을 한다든지 로그를 씌웠으면 다시 지수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변환해버리면 원래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되죠. 이런 정도. 또 비선형이면 얘를 풀 수 있는 방법, 펼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뭐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이런 것들은.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할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쪽 부분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정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이론적인 전개, 시작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분산식에 대한 확인 부분인데요. 우리 앞에서 원식은 분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편차의 제곱의 합 개념을 데이터의 개수가 아닌 데이터의 개수에서 하나를 뺀 값인 n-1로 나눈 값으로 정의했습니다. 사실 요거를 나중에 가면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은 d.f-이라는 이름으로 줘요. 자유도. 자유스러운 정도를 표현합니다. 왜 자유도라고 하는지도 또 궁금증으로 놔두겠습니다. 다 우리가 만나게 될 용어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원식에 대한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합을 자료의 개수에서 하나 뺀 값으로 나눠주고 있는 양을 원식으로 했는데 이것들에 대한 간편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시그마에 대한 것만 여기만 풀어 제쳐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확인은 아주 간단해요. 자, 표본 분산에 대한 원식 정의 이거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풀려면 이 가로 안에 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을 펼쳐야죠.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xi 제곱 됐습니다. 2배 앞뒤 마이너스 2배 xn 바이 xi 그 다음에 앞 뒤에 거의 제곱 xn 바에 대한 제곱 이렇게. 자,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i가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도 i가 움직이고 여기는 움직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여기까지 되죠. 시그마 기호를 펼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양은 상수예요. 상수를 n번 더하는 거니까 n x 바에 대한 스퀘어가 되고 자, 요건 뭐가 될까요? n배 x 바가 되죠. 그래서 그것들 다 정리한 케이스야. 그래서 이와 같이 xi에 대한 제곱, 자료의 제곱에 대한 합은 그대로 있고 2배 xn 바가 있고요. 요게 nxn 바였으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nxn 바의 요것 xn 바 스퀘어에 대한 n배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형태를 보면 어떻게 돼요? 2배가 되는 거죠. 뒤에 거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고 1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까지 첫 번째 있는 형태의 식은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xn 바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n분의 1의 서메이션 xi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 값들 여기다 대입하고 정리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다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식까지 나오는 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원식을 쓰지 않고 간편식을 쓰는데 간편식을 쓰게 되면 연산의 횟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원식을 쓰면 평균을 구한 다음 평균으로부터 편차를 항상 구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제곱을 해서 n배를 더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간편식을 쓰면 이거로 바꿔요. 이거는 원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제곱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한 번만 구하고 뺄셈 더 진행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n배만 곱해서 빼고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 연산의 수가 작아져요. 연산의 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컴퓨팅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식에서 숫자가 정수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닐 경우. 그런데 소수점이라든지 아주 큰 숫자 이루어지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소수점 이하를 계속해서 버리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점화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개념인데 평균에 대한 점화식 개념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장이. 그래서 j 번째까지에 대한 정보하고 j 플러스 1번째 데이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j 플러스 1번째에 관련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j 플러스 j번째까지 데이터가 있었고 j번째를 담아서 j 플러스 1번째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다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j번째까지 된 정보하고 j 플러스 1번째 들어온 데이터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 쉽단 말이에요. 편하고.
빠르고. 자, 근데 과연 이렇게 될 거냐? 뭐 평균에 대한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왼쪽 식에 대한 식을 가지고 오른쪽 식으로 전개하는 이런 방식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xj 플러스 1 바에 대한 개념은 j 플러스 1까지에 대한 평균이죠. 그렇기 때문에 1부터 j 플러스 1까지에 대한 합에 대한 것을 j 플러스 1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j번째 관련된 정보들만 있으니까 j까지만 하고 하나를 나중에 더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j까지만 더하고 j 플러스 1번째 건 따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요 식에다가 j로 나누고 j로 곱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등호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쓸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떤 식을 증명할 때는 적당량을 더한 다음 빼든지 적당량을 곱한 다음에 나누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등호는 유지된 상태에서 변형된 식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입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에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쓰고요.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여기서처럼 xj를 바를 더하고 빼는 작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묶으면 j 플러스 1배 xj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j 바에 대한 j 플러스 1배. 그래서 그것과 j 플러스를 약분해서 없어질 것이고 여기는 뭐 할 수 없이 살아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보면 이런 정도. 그래서 우리가 했던 위에 있는 식에 대한 결과 나오죠. 여기서처럼. 자, 그래서 j 플러스 1번째에 대한 평균 개념은 j번째까지에 대한 평균 개념과 그때에 대한 평균과 xj 플러스 1과의 차에 대한 형태를 j 플러스 1로 나눈 값으로 우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분산 개념은 이제 하기 위해서 평균에 대한 걸 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걸 잠깐 좀 변형해서 쓰는 식을 잠깐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xj바를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정리를 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변에 j 플러스 1 분모가 있으니까 이걸 좀 없애기 위해서 양변 j 플러스 1을 하니까 왼쪽은 j 플러스 1배 xj 바 j 플러스 1 바가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여기도 j 플러스 1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요건 했으니까 없어져서 요것만 남죠. 그래서 요 식은 요 식에서 원래 있던 식에서 j 플러스 1배를 곱한 것밖에 없어요. 양변에. 자, 그 다음 건 이제 같은 것끼리 동량끼리 묶고 하는 그런 작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번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풀어서 보면 j배 xj 플러스 1 바고요. 요거 푸니까 이렇게 되죠. 일단 이쪽은 푸니까 xj 바가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j배의 xj 바 이 형태 남고 그다음에 데이터 남고요. 자, 그래서 요거고 요걸 좀 더 정리하는 거예요. j끼리 묶고 뭐 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요건 또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한 거죠. 그래서 xj 플러스 1 바 빼기 xj 바에 대한 j배를 한 것이 xj 플러스 1배에서 함수값 빼기 관측값이죠. 빼기 xj 플러스 1배까지의 평균 개념으로. 그래서 요걸 우리가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좋아요. 분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 이제 분산을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가. 자, 분산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점화식에 대한 것이 과연 이럴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xj 플러스 1번째에 대한 분산 개념. 기호 첨자가 좀 여러분들이 복잡할 텐데 처음이라 뭐 정의에 따라서 천천히 가시면 돼요. 자, j 플러스 1번째까지에 대한 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j 플러스 1번째까지의 평균에서 i번째 데이터, 이 i번째 데이터에 대한 편차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몇 개를 해야 돼요? j 플러스 1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데이터의 개수에서 하나 뺀 거니까 j 플러스 1배에서 1을 뺀 것으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예요. sj 플러스 1까지의 평균, 분산에 대한.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했는데 이것도 완전 제곱 풀어야 되겠죠. 자, 푸는데 그냥 풀지 않고요. 적당량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건 이제 정리하면 j만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j가 왔어요. 그 다음에 j 플러스 1번째까지인데 우리가 평균에서 했듯이 j번째까지하고 j 플러스 1번째 데이터를 따로 했듯이 j까지만 쓰고 j 플러스 1번째 데이터 값을 따로 쓴 겁니다. 그냥 단지. 그래서 요건 그냥 별개로 놔두면 되고요. 자, 이런 형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양을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적당량을 빼고 여기서 좀 더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쓴 거고요. 여기만 변화가 온 겁니다. 요거 대신에 이쪽에서 빼고 더한 식을 쓴 것뿐이에요. 그러면 요 양과 요 양에 대한 합의 전체 제곱이거든요. 이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 하게 되면 좀 복잡하게 길어졌지만 요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배 앞뒤니까 2배 앞에 거 뒤에 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 대한 제곱이니까 요거에 대한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곱의 합개념 그대로 있고, 뒤에 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이 시그마가 영향받는 것은 i가 1부터 j까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영향 안 받아요. 이것도 영향 안 받아요. 그러니까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얘도 앞으로 나가면 되고, 그럼 요거 형태만 보면 편차의 합이죠. 편차의 합은 아까 항상 뭐라 했어요?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0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형태인데, 이 형태는 또 우리가 이제 표본 분산 개념을 갖고 표현하면, 요거는 j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j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눠주고 곱해줘도 되죠. 그러면 j 마이너스 1을 나눈 형태의 요 양까지가 바로 j번째까지의 표본 분산이고, 나머지가 이제 j분의 j 마이너스 1 남았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0이니까 0으로 쓴 것이고요. 자, 세 번째 항은 요 양은 i에 대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요 놈을 j번 더한 거예요. j번 더해서 j로 나눈 거니까 약분해서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그냥 한 항만 남게 돼요. 그냥 뒤에 거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자, 근데 우리 평균 구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구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요 양에 약간 다른데, 요 양에 대해서 우리가 써보면 요 양 제곱하기 전에 j분의 1 한 제곱을 해서 제곱한 이 양에 대한 요 꼴이. 그래서 양변 j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양변 제곱을 하면 제곱이고 제곱이고 제곱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요 j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j 여기다 가죠. 결국 요 양을 이거에 대한 항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j가 붙어서.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처럼 요 양에 대해서 j배가, 요게 j의 요 양이니까 그래서 j 플러스 1배 요런 양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요 식처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점화식 개념의 분산 개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거나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해서 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간편식뿐만이 아니라 점화식 개념으로도 평균과 분산 개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시계열적인 입장, 시간차의 개념을 두고 계속해서 불러들여오는 데이터인 경우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매번 해야 될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이터 업데이트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좀 필요하고 발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팅에 대한 계산, 그 통계적 계산 자체가 좀 빨라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 이런 면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도 여러분들이 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해 정도는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를. 그래서 저런 건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분산과 또 평균에 대해서 원식도 우리가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간편식도 했었고, 점화식도 해봤는데, 우리 분산에 대해서 특히 이 원식과 간편식과 점화식이 실제 계산했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우리 엑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 시연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이는 화면은 엑셀을 이용해서 우리 분산에 관련된 식의 원식하고 간편식, 또 점화식에 관련된 형태를 비교해보는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에서도 내장 함수를 통해서 분산도 구할 수 있고 한데 그것들을 같이 좀 비교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숫자들에 대한 형태들, 일반적인 정수 부분의 형태들에 대한 식에서는 원식을 쓰든 간편식을 쓰든 점화식을 쓰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요점 단위 끝자리까지 가는 형태를 꽤 많이 하죠. 16 넘게 가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약간에 대한 그 원식과 간편식과 점화식이 값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20개의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칼럼에 두 번 B에 해당되는 데이터로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20개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소요점 이하로 가는 데이터로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이것들을 우리 원식, 점화식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의 내장 함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엑셀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진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개념은 이 엑셀에서는 우리
R에서는 mean이라는 함수를 썼었는데 이 엑셀은 average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average라는 명령을 여기 지금 수식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들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셀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한번 보면 셀의 위치가 B2로 돼 있죠. 여기에 지금 왼쪽 좌측 상단 부분에 제가 지금 블락 지정에서 나온 형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음영 처리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B21로 가죠. 그래서 B20부터 즉 B2부터 B21까지 위치에 대한 거를 평균을 내시오라는 개념의 의미에서 여기 있는 대로 average라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형태가 위치가 B2 콜론 B21 그러면 B2부터 B21에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엑셀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평균을 내버리면 여기 있는 대로 여기서 보시면 B2에서 B21까지의 평균은 여기 있는 대로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함수가 썼던 참조해 왔던 참조란 표현을 쓰는데 그 데이터의 셀에 대한 것이 이렇게 블락 형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값을 해서 한 것이 값이 0.486997 뭐 이런 등등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되냐면 편차라는 걸 구해야 되죠. 그래서 편차에 대한 개념도 잘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식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빼는 걸 가지고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쭉 내리면 드래그라고 그래요. 이걸 보통. 그래서 드래그하면 자동 우리가 계산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걸 내려갈 때마다 바뀌는 지점과 안 바뀌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그냥 풀고요. 바뀌지 않았으면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달러 사인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했다는 거고, 그래서 편차들을 다 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편차들이 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차들이 합을 하면 우리 이론적으로 편차들의 합은 0이죠, 원래가.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보면 지금처럼 완전한 0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엑셀이든 컴퓨터에 관련된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형태에서 숫자 처리는 우리가 원하는 즉 3분의 1의 값 같은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유효 숫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에 그 부분에서 잘리기 때문에 이것처럼 반올림 과정상에서 오차가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것처럼 0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0이 아니라는 얘기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는 편차를 합하면 거의 0에 가까워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편차에 대한 합을 가지고 흩어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건 편차의 제곱을 해서 이것들에 대한 평균 개념을 냈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뭐로 나눴죠? 표본의 개수에서 하나 뺀 걸 가지고 나눴었어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여기 각각 본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식에 보면 이 C2라는 위치에 대한 형태의 어떻게 돼요?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값들을 우리가 이제 한 거고 그걸 합해서 뭐로 나누냐면 n-1이니까 20-1로 나눠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대로 여기서부터 편차의 제곱의 합을 다 구한 다음에 A21의 값이 얼마 있어요? 노랗게 좀 표현했습니다. 20이에요. 그래서 하나 뺀 19로 나눈 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0.75 해서 0에서 쭉 나가서 끝자리가 31로 끝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편차에 대한 제곱의 합을 표본의 개수에서 하나 뺀 식으로 나누는 원래 식에 대한 표본 분산에 대한 정의에서 구한 계산 절차에 따라서 구한 거거든요. 3일로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엑셀에는 내장함수 분산을 구하는 내장함수가 있어요. 에버리지처럼.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제가 지금 이쪽 분산식 왼쪽 하단에 있는 부분을 했는데 수식창에 보면 VA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더블 클릭하면 얘가 필요로 했던 데이터들에 대한 것이 박스로 지정돼서 보여지고요. 이쪽 데이터들에 대한 분산을 구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 결과치가 얼마가 되냐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에 대한 원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0.075 앞엔 당연히 같죠. 쭉 갔다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맨 끝자락에 보면 우리가 계산기에 대한 원래 식대로 해서 한 걸 보면 1로 끝납니다. 3.1로. 근데 여기는 보니까 3.0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거의 약간, 뭐 같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지만 우리 수학적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틀린 거니까 틀려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내장함수, 엑셀에 관련된 내장함수에서의 분산은 표본 분산의 원식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편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편식에 대한 얘기는 데이터에 대한 구성을 가지고 우리 간편식 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 우리 간편식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좀 책에서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 구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거예요. 직접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처럼 요 식이 나와요. 이런 과정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게 되면 간편식은 원식하고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식은 또 엑셀의 내장함수 값과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엑셀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이 간편식과 원식을 우리가 비교할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원식은 연산의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더 많아져요,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간편식을 쓰는 이유가 좀 있어요. 물론 계산적인 속도도 빠르긴 하지만 또 뭐야?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엑셀 같은 이런 형태의 컴퓨터의 내장 함수들은 원식 개념을 쓰지 않고 간편식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화식에 대한 형태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건 점화식은 데이터가 불러들임에 따라서 계속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이런 정도의 계산식을 가지고 뭔가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 그냥 점화식으로 했던 결과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처럼 자, 점화식에 대한 평균 개념하면 여기 있는 평균과 일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화식 정도의 개념에서의 평균 개념은 우리가 내장함수의 평균과 같다라는 걸 보니 비교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점화식에 대한 분산은 이제 한 개일 땐 당연히 0이고요. 두 개일 때부터 세 개 점점 늘어나는 과정에 따라서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결과해서 최종 20개에 대한 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점화식에 대한 분산은 계속해서 계산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원식과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간편식은 우리가 내장함수에 대한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내장함수를 통해서 봤었을 때 큰 차이가 사실 없어요. 계속해서 이쪽 이렇게 두 개 서로 비교해 보아도 서로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간혹가다 하나씩 생겨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고 날고 해서 결국 하나 정도가 틀리게 되는 결과가 왔는데 간편식하고 같게 되는 즉 내장함수는 간편식에 대한 결과하고 같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고요. 그 결과치를. 그래서 점화식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어떤 통계량을 계산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숫자가 약간씩은 바뀔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통계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수지적식은 같은 건데 실제적인 데이터의 처리 관계에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자료의 숫자의 개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445입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틀려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상용화된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맞춰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 나는 것을 오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 정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분산에 대한 원식과 간편식, 점화식에 대한 비교를 한번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엑셀을 통해서 시연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2장에서는 표준 편차, 수리적 요약에 대해서 표준 편차도 정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하고 표본 표준 편차는 약간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 물론 다른 저자들의 경우에 이것마저도 n으로 나누는 거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 좀 더 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좀 다르게 좀 표현했지만 n-좀 하고 있다는 사실. 일단 이것들에 대한 제곱을 우리가 표본 분산이라고 쓴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표본의 개수에서 하나를 뺀 값으로 나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측도 같은 것도 통해서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위치를 갖다가 서로 비교하는 데 썼었고요. 그 다음에 변동 개수를 통해서 너무나 다른 집단에 대한 흩어짐을 갖다가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개념으로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쓴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자 그림을 그려서
기하학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수치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데이터를 요약하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상자 수렴 그림도 우리가 그려서 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범위, 또 백분위수, 4분위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량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통계학 분야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기술통계학은 우리가 우리 과정에서는 아주 짧게 끝내지만 요즘은 컴퓨터에 대한 발전으로 인해서 이 기술통계학 분야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또 덩달아서. 그래서 이 기술통계학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직관을 주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직관을 수리적인 것만 갖고 줄 수 없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하는 시각화하는 작업들도 많이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많은 데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에 대한 발전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이 이 시각화 작업들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갖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장까지 마치고 다음 장은 이제 확률이라는 부분부터 이제 또 새로운 분야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